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이런저런 불만에도 스스로 꽤 만족스러운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 레빈의 모습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레빈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키티의 병세를 레빈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될지를 궁금해하며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빈의 영지에 낯선 마차가 도착합니다. 레빈은 둘째 형이 온 걸까 하는데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스테판이었죠. 스테판은 부인의 숲을 팔기 위해 직접 시골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레빈은 의외의 방문에 진심으로 무척이나 반가워합니다. 자신이 쓴 시나 농사계획, 책에 관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신우가 왔기 때문이죠. 스테판 역시 레빈에게 아주 살갑고 배려 넘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하녀가 특별한 식사상을 차려주죠. 더불어 스테판이 숲을 팔기로 한 상인이 알고 보니 레빈의 지인이기도 했습니다. 스테판은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다고 느끼죠. 그리고 둘은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둘 모두 실력이 출중한 사냥꾼인데요. 둘 모두 활력이 넘치는 상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죠. 그리고 사냥을 하는 중에 레빈은 스테판에게 키티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습니다. 레빈 입장에서는 키티가 당연히 브론스키와 잘 지내리라 생각하고 의연하고 침착하게 던진 질문이었죠. 하지만 스테판의 대답은 그의 예상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습니다. 스테판은 키티가 결혼 생각이 없으며 무척 아픈 상태로 외국으로 요양을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레빈은 저도 모르게 들뜨고 격양되죠.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레빈은 키티와 그 집안의 일을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고 여겨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만 키티가 왜 아픈지에 대해 묻다가 브론스키의 이름이 나오자 급작스레 기분이 다운되죠. 대화의 주제를 바꿔 스테판이 팔러 온 숲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레빈은 스테판에게 숲을 팔기로 한 값을 듣고는 어이없어합니다. 레빈이 보기에 스테판은 지금 숲을 정상가의 40% 수준에 판매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물정 모르는 모스크바 샌님인 스테판은 그 가격에 숲을 파는 게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둘이 집에 오자 때마치 숲을 사기로 한 상인이 스테판을 때맞춰 찾아오죠. 스테판은 빠르게 거래하고 싶어하고 그런 글을 보며 레빈은 차분히 파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미 목돈에 쥘 생각에 스테판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말죠. 레빈은 어떻게 생각하든 스테판의 입장에선 숲도 잘 팔렸고 사냥도 무탈했으니 기분이 최상입니다. 이에 반해 레빈은 자신의 친구가 자기 집에서 숲을 헐값에 팔았고 브론스키라는 이름도 들은지라 기분이 아주 최악인 상태죠. 이런 기분으로 레빈은 스테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레빈은 자신이 복고주의자라고 하죠. 시대에 편승한 벼락부자가 아니라 세습영지에서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리고 그런 삶을 대를 이어 살아가는 진정한 귀족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귀족들이 상인이며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어리숙하게 팔아치우는 모습들을 보며 엄청난 울분을 느낀다고 하죠. 레빈의 이야기에서는 당대 러시아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그려집니다. 철저한 신분제가 차츰 자본에 잠식당하며 옛것과 새로운 것이 얽히는 변화의 시대이죠. 그리고 러시아 귀족의 몰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도시의 순진한 귀족이 어리숙하게 숲을 파는 모습 하나로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싶었고요. 아무쪼록 이제 이야기의 시점은 다시 브론스키에게로 향합니다. 브론스키는 그 마음이 안나를 향한 정념에 물들고 있는 상태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훌륭합니다. 그는 완벽한 집안과 외모,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훌륭한 조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연대의 전우들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점이 그를 정말 완벽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안나와의 스캔들 자체가 그것의 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는 안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에서 모스크바를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올곧은 여인이란 이미지였는데요. 이 이미지를 아니 꼽게 보던 기부인들은 브론스키를 달고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안나를 흉보고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브론스키의 집안 사람들 역시 브론스키를 걱정하기 시작하죠. 당대 러시아의 사교계에서 분류는 결코 지탄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낭만적이면서도 상호 합의가 잘 이루어진 형태의 분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론스키와 안나는 서로를 정말로 파멸로 이끌 사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집안 자체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기에 브론스키에게 큰 형을 보내 집안의 뜻을 전하기로 합니다. 한편 브론스키는 승마 경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스테이크를 먹으며 여러 고민을 하는데요. 안나를 본 지 며칠이나 지나 어떻게 또 그녀를 볼 수 있을지 고민 중이죠. 그런 그의 옆으로 친구 야시빈이 오는데요. 야시빈은 도박꾼의 도락가라고 합니다. 규범을 무시하고 부도덕을 원칙으로 삼죠. 하지만 강철 체력에 엄청난 멘탈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술을 진탕 먹고도 배포 있는 노름으로 돈도 잘 딴다고 하죠. 이런 야시빈에게는 브론스키가 자신의 연애사를 풀어놓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막사로 가니 큰형에게 쪽지가 하나 와 있습니다. 하지만 곧 있을 경주며 복잡한 주변 상황에 편지를 나중에 읽기로 하죠. 그러고 바로 찾아간 곳은 마국간입니다. 경주 때 탈 자신의 말을 보러 간 것이죠. 거기서 라이벌의 말이며 자신의 말까지 잘 살펴보고서 이제 급히 안나를 보러 갑니다. 안나를 보러 가는 길에 형이 준 쪽지를 읽어보는데요. 쪽지의 내용은 그의 연애사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겠다는 이야기였죠. 이 쪽지를 보자 브론스키는 환멸을 느낍니다. 자기네 가족들은 행복도 사랑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죠. 그럼에도 자신의 연애가 범상한 사교계의 정사가 아님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녀도 차츰 정과 달라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음을 알고요. 그는 이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여기며 어딘가로 숨어야겠다 되냅니다. 이렇게 오늘 344페이지까지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야기가 슬슬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불장난이라 하기에는 너무 진지해진 그들의 분류는 어디까지 갈지 다음 시간에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